안녕하세요. 소개해드릴 책은 칼비트의 교육법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칼비트의 교육법이라는 이 책은 교육의 바이블로 손꼽히는 책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먼저 칼비트에 관해 간략히 소개해드릴게요. 칼비트는 19세기 독일의 세계적인 천재 법학자를 길러낸 아버지입니다. 발달장애를 보이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에게 처음엔 절망했지만 목사였던 칼비트는 이내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사명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교육시켜 결국 아이를 천재로 길러냅니다. 칼비트의 아들 요한은 3세 때 모국어를 깨우쳤고 10세에 라이프치히 대학교에 입학했고 12세에 독일의 기센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기네스북에는 세계에서 가장 어린 박사 학위 소지자로 등재됐죠. 현재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최악의 조건에서 아들을 천재로 길러낸 칼비트의 교육법이 궁금하시죠?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교육법은 첫 번째, 다양한 경험을 시키고 토론식 교육법으로 지도했습니다. 이 말은 즐겁게 배우면서 다양하게 많은 경험을 하고 이를 즐기면서 느낄 때 정신력이 꾸준히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무엇보다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칼비트는 아이의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해 무제한의 질문을 허용하죠. 사고의 도구인 언어 훈련을 위해서는 모국어의 정확한 발음과 어법을 확고하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탄탄한 기초 위에서 외국어를 학습시킵니다. 세 번째, 교육의 최종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었죠. 칼비트는 그의 아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키우고자 했습니다. 즉, 전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2부 낭독해 드릴게요. 2부, 처음부터 완벽한 부모가 되겠다는 환상을 버려라입니다. 그 첫 번째 장, 나는 칼을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다. 나는 아들을 학자로 키우겠다고 마음 먹은 적이 없었다. 게다가 어린 학자로 키우려고 했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맹세코 이 말은 사실이다. 나는 아들의 독해력이 월등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들을 불가사의하게 여겨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여기서는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했는지 말할 것이다. 그러면 내 바람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저절로 밝혀질 것이다. 가장 고상한 의미로 말하자면 나는 아들을 사람으로 키우고자 했다. 내 능력과 형편이 닿는 만큼, 내 지식과 경험이 뒷받침하는 만큼 내 아들을 아주 건강하고 기운차고 활동적이고 명랑한 젊은이로 성장시키려고 했다. 알다시피 운 좋게도 그렇게 되었다. 내 아들은 이렇게 귀중한 것을 갖추고 남자의 세계로 발을 내디뎠다. 따라서 아들은 건강하고 욕심 없고 이웃에 이로운 사람이 됨으로써 자신은 물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었다. 내 아들은 육체의 힘을 최대한 균형 있게 단련시켰다. 아울러 정신의 힘도 아주 보편적으로 갈고 닦았다. 내 아들이 라틴어와 고대 그리스어 그리고 수학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내 마음은 무척이나 불편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 아들에게 이런 언어나 학문이 무척 잘 맞는다고 여기기로 했다. 나는 감각을 섬세하게 길러주고 강화시켜서 언어나 학문을 가르쳤다. 모든 감각을 세심하게 단련시키고 최대한 균형 있게 강화해 나갔다.
유감스럽게도 영혼의 힘을 단련시키는 사람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상상력과 부드러운 감정을 기르는 것은 아내가 도와주었다. 우리 부부는 어린 마음을 교육하는 일을 중시했다. 엄마의 팔에서부터 정서를 함양하고 내 외적 윤리 원칙에 따라, 특히 지순한 경건성의 법도에 따라 어떤 것은 억제하고 어떤 것은 독려했다. 20년 전 내 머릿속에서 어른거리던 미래상은 보통의 전문적인 학자와는 전혀 걸맞지 않았다. 물론 이제는 잘 들어맞는다. 또 20에서 50년 후에는 더 잘 들어맞을 것이다. 적어도 내가 아들의 교육을 계획하던 당시의 책상물림 학자들은 대개 생기가 넘친다기보다는 병약하고 풀이 죽어있고 비사교적이고 소심하기 짝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내가 존경하던 탁월한 예외가 있지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책상물림 학자들은 시선이 가까이 있는 책을 넘어서는 경우가 드물었다. 내적으로도 생계를 위한 학문을 넘어서지 못했다. 따라서 비전문가와는 대화가 부족하고 몸이 건조했다. 일상에서는 근시안적인 판단을 내림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경시당하고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는 학자처럼 옹졸하고 치졸하다 라거나 10걸음만 걸어보면 그가 학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속담이 생겨날 정도로, 그래서 웃지 못할 사건도 수두룩하게 많았다. 사교적이고 부드럽고 섬세한 젊은이는 끝없이 반복해서 외우고 읽는 것을 경멸하는 반면 상상력을 귀하게 여길 것이다. 말하기와 쓰기에서 순수 독일어와 그 어법을 익힐 것이다. 그래서 전문학자들을 의심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일자 무식인데도 시를 짓고 사교계에서 빛이 난다 라는 말을 종종 듣곤 했다. 반면 길고 모순된 시대를 다룬 장황하고 몸이 건조한 논문은 칭찬을 받았다. 특히 저자가 고전주의자와 상관이 있으면 그랬다. 제대로 된 것이 나을 거예요. 완전히 고대인들을 모범으로 교육받았거든요. 라고 칭찬을 받았다. 선한 고대인, 그런 지파리, 그런 책벌레를 고대인과 비교하다니 고대인이 들으면 얼마나 조롱하겠는가. 고대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조국이나 고향 도시의 큰일을 이야기했다. 조국의 부침과 관련된 온갖 일에 본질적으로 관심이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현학적인 수공업자가 연장에만 몰두하는 경우는 없었다. 가장 뛰어난 학생들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이 말을 정말 믿어야 할까? 고대 학문을 제외한 이른바 과학과 근대어는 커피 테이블이나 차 테이블에서 아주 편하게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의 놀이들이라고 한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유명한, 그리고 정말 정형화된 표현이 기억난다. 학자들의 시기와 오만, 대학의 관계 라는 표현 말이다. 따라서 내가 아들을 직업적인 학자로 키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을 다들 믿을 것이다. 칼비테가 이런 말을 이 책에 쓴 이유는요. 그 당시 그가 굉장히 미숙아로 태어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아들을 천재로 키우겠다고 여러 가지 교육법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을 왜 시도하는가?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둬라. 미숙아로 그냥 자라게 하지. 가능성도 없는 일에 왜 그렇게 아이를 괴롭히냐.
여러 가지 말들로 칼비테를 괴롭혔습니다. 그의 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은 심정을 그래서 여러 번 표현하고 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현대에도 장애아를 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왠지 죄인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심정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런 자식을 가진 것도 고통인데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이유 없는 비난, 시선 이런 것들을 극복할 때 이 사회가 아직도 변화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실 제가 이 책을 선정하기도 했고요. 칼비테는 그런 많은 비난의 화살을 맞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교육법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생각하는 기계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사람, 전인적인 감정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자 했던 칼비테의 사랑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가 부족하지만 그런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을 발달 장애가 심하게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천재로 키우지 않았는가 그 원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후원자가 바라는 대로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었고 되어야 했다. 그랬다면 내가 항상 존경하는 친구이자 경험 많고 우직한 세상의 항해사인 평범한 산지기를 쳐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당신은 대학에서 배우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세상과 대학의 삶을 정확하게 아는 늙은이를 믿으세요. 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을 것이다. 조그만 대학교에 재직하는 어느 교수는 내가 아들의 교육에 헌신한 것을 알고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당신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학에는 질투와 음모가 다반사입니다. 제 장인 덕분에 다들 저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지만 이곳의 삶에 진저리가 납니다. 당신의 청년 같은 명랑함과 개방성이 부럽군요. 널리 존경받는 정부 강요가 대학 교수에 대해 예전에 알려주었던 것을 나는 다시 반복해서 알려주었다. 그 강요는 처음에 내 아들에게, 나중에는 나에게 말했다. 나는 술집에서 300~400명의 농부들이 뜻을 하나로 모으도록 설득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청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들을 설득해야 했죠. 나는 권력 있는 지위에 있어서 피지배자들은 형식상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신분제 의회 의원들, 동료들, 외교 사절들과 일도 도모해야 합니다. 심지어 적들과도, 적보다 더욱 권위적인 친구들과도 최소한 나쁘게 지내서는 안 되죠. 몇몇 대학에서는 지내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악은 대학 교수들과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교수들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선의를 베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도 교수 때문에 불쾌감과 모욕감에 시달렸습니다. 절대 잊지 못할 일이죠. 이 말을 해준 사람은 27년간 독일의 여러 유명 대학교에 재직했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아들을 대학 교수로 만들 생각을 했겠는가. 아들은 절대 학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난 생각했다. 대신 특별히 뛰어나고 다양하게 교육받은 젊은이로서 예술가나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상인이 되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다들 호기심을 보이며 물었다. 상인이라고?
1808년과 1809년에 라이프치 전체가 물었다. 내가 그곳에서 아들을 정성껏 교육했던 때였다. 안 돼요. 상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기엔 너무 선량해요. 상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공부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나는 아들을 학자로 키우도록 어느 정도 강요받았다 하지만 나는 어떤 부류의 상인이 되어야 하는지 내 생각을 밝힐 것이다. 내 생각이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로울 수도 있으니까. 차차 알게 되겠지만 내 아들은 9살에 이미 대학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의도에 따라 근대어와 계산에 능한 데다 글씨도 명품이고 대학에서 배울 예비적 학문도 두루두루 섭렵했다. 지리를 통계와 통합하여 최대한 실용적으로 공부했다. 자연사와 그 곁가지를 망라해서 수학, 물리, 화학과 통합했다. 역사, 철학, 정치학도 14살까지 이 모두를 철저하게 공부하게 했다. 나의 아들은 철학 박사가 되기도 했다. 내가 시간을 1년 더 주었다면 아들은 미술과 음악을 비롯해 휴가 여행 중에 터득한 수많은 실용적 지식을 다른 학문과 통합했을 것이다. 내 아들이 15살일 때는 의미심장한 장소에서 1년 동안 장사를 하게 해서 상품에 대해 철저하고 실질적으로 배우게 하고 싶었다. 함부르크, 암스테르담, 런던 등에서 다양한 단계를 밟아 내 아들을 지도했을 것이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전 세계 어디 가든 가서 장사를 해보라고 권했을 것이다. 내 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나라를 선택했을 것이다. 거의 모든 유럽 언어를 쉽게 말하고 썼으니까. 해안이 있는 상인이라면 내 아들을 기꺼이 자기 상업에 끌어들이고 싶어 했을 것이고 내 아들은 이런 식으로 20살이 되기도 전에 유능한 사업가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내 외적 윤리성이 종교성의 토대 위에 세워지면서 최고의 교양을 쌓을 것이 자명했다. 하지만 돈이 문제다. 상인이 큰일을 시작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니까 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나도 생각해 보았다.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은 적게 시작해야 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두뇌 지식, 판매도, 정직성, 신의 은총으로 발전해서 큰 일을 해냈다. 내 아들이 10년간 돈을 아주 잘 번다면 큰일을 시작하기에 아주 필요한 모든 것을 모으고도 나이는 겨우 26살일 것이다. 내 아들이 그런 젊은이라면 분명히 조합원으로 발탁되거나 두뇌와 지식과는 별개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모든 노련한 상인들이 나와 의견이 일치한다. 위의 특성을 지닌 초보 상인은 수월하게 대출을 받고 거의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말이다. 하지만 내 아들이 정말로 상인, 그것도 부유한 상인이었다면 무엇을 크게 즐겼을까? 아주 많은 것을 즐겼을 것이다. 내 아들이 고상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남는다면 위대한 상인은 군주나 다름없다. 군주의 백성들은 지구의 여러 지역에서 살아간다. 그 상인은 자기 책상에서 아버지처럼 모든 사람들을 보살피게 된다. 그 상인의 의지는 동인도, 서인도, 희망봉, 캘리포니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외진 슐레지엔의 골짜기에서든 공장이 있는 대도시에서든 그 상인을 고대한다. 산맥 평지 바다가 온통 그 상인의 지배를 받는다. 그 상인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사냥을 하듯이 일을 시작하면 자신에게 남는 것을 나누어 줄 것이다. 그 상인은 두뇌, 지식, 결속을 통해 사람들의 부양자 또는 조력자가 된다. 잠시 동안 그 상인은 신의 거대한 살림살이에서 가장 고상한 의미의 신성의 대변자로서 지구의 지배자가 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내 아들을 그런 숭고한 사람으로 키우지 말아야 할까? 기쁜 마음으로 그런 사람으로 키웠을 텐데.
그런데도 내 아들은 학자가 되었다. 하지만 내 의지에 따라 어린 학자가 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어린 학자, 온실 속의 화초, 쇠약한 아이, 남자아이라기보다는 사제 같은 말들은 교육법 분야의 상투어들이다. 사람들은 내 아들에 대한 조기 교육은 신과 아들에 대한 중죄라고 생각했다. 내 아들은 7살부터 규칙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8살 때는 너무 특별하고 놀라운 존재로 자라났다. 4살이던 아들을 교육했던 경험 탓에 내 불안이 고조되었다. 1804년 페스탈로치 연구소에 가서 보고하라는 임무를 맡았다. 뒤이어 출간된 교육 방법에 대한 내 논쟁이 무척 각광받으면서 고등학교 교사들과 정부 강요에게 알려졌다. 다들 나에게 고마워하고 나를 칭찬했다. 하지만 내가 페스탈로치와 그 동료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더욱 절실히 다가왔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는 산수가 저를 어지럽게 합니다. 현기증이 아주 심해집니다. 수관계의 내적 본성은 삶에 별로 이로울 것이 없지만 그래도 이를 가르치기 위해 이성적인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내게 그릇된 것을 확언하지 않았다. 하지만 슈미트는 그 일에 몰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시민을 위한 산수가 아주 단순해져서 아주 어린아이도 쉽게 터득하고 습득할 수는 없을까 하고 나는 당시 4살이던 내 아들에게 시험해 보기로 했다. 당시 나는 공무위회에 책 출간으로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15분간만 아들에게 셈을 가르치고 아들을 관찰 메모할 수 있었다. 나는 가장 단순한 덧셈으로 시작했다. 1 더하기 0, 1 더하기 1 이와 같은 식을 합산하는 것으로 계산 결과가 2가 되는 경우를 계속 만들어갔다. 놀랍게도 짧은 시간 안에 아이는 규칙을 활용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다. 아이는 아주 재빠르고 확실하게 머리로 계산했다. 이 시기에 나는 칼을 마그데부르크에 있는 내 사촌과 친구들에게 데려갔다. 내 친구가 아이의 계산력에 경악했다. 친구가 가장 존경하는 교사들을 초대해 아이에게 문제를 냈다. 그 교사들도 굉장히 놀랬다. 당시 나에게 그들이 생각한 것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아들 칼이 두각을 드러낼 기회는 많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었다. 계속 밑바닥을 파헤치려는 사람들을 내가 바꿀 수 없을 것 같았기에 칼이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한 번은 내가 산수 공부를 하던 칼의 머리에 내 손을 올리며 아 잘한다 멋진 아들 라고 칭찬했다. 내 아들의 머리카락은 따뜻하고 촉촉했다. 나는 아주 부지런한 남자아이에게 들려주곤 하던 속담이 퍼뜩 떠올라 화들짝 놀랐다. 아이가 머리에 김이 나도록 배운다라는 속담 말이다. 이 속담이 맞는 것이었다. 맙소사 나는 아들 머리에서도 김이 난다고 생각했다. 가엾은 아이가 셈을 공부하다 쇠약해질 수도 있을까? 나는 그날 적당한 핑계를 대고 셈 연습을 얼른 중단했다. 다음날 저녁 셈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칼의 머리에 손을 대보았다. 내 머리처럼 차고 건조했다. 어제와 같지 않았던 것이다. 10분 뒤에 아이의 머리가 좀 따뜻해졌고 15분이 지나자 본격적으로 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제야 나는 깨달음을 얻고 아들이 자라서 몸과 마음이 강건해질 때까지는 셈 공부를 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 대목이 좀 와닿는데요. 보통 부모들은 좀 아이가 잘하는 것 같으면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러다 보면 과부하가 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칼비테는 아들을 키울 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하는 것, 자신만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보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즐겁게 학습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 때 그 안에서 상상력도 길러지고 창의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법을 칼비테가 시도했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은 천재성을 가진 아이로 키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제 하나는 깨달음을 얻고 아들이 자라서 몸과 마음이 강건해질 때까지는 셈을 시키지 않고, 내 아들은 셈을 기억하곤 했지만 나는 일부러 피한 이유이기도 했다. 아들은 마침내 셈 연습 자체를 깡그리 잊어버린다. 나와 내 아들에겐 다행이었다. 나는 칼이 그러길 원했다. 힘든 것을 억지로 시키고 싶지 않았다. 어린 시절 과도하게 긴장해본 경험 덕분에 그런 경험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수많은 예가 책에 나왔거나 입으로 전해졌다. 내가 가장 잘 알고 널리 존경받는 공무원이자 교수인 하르트 레벤 박사가 만하임에서 3년 전에 했던 가장 교훈적인 말을 옮겨보겠다. 이 내용은 좀 앞에 것과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2장이고요. 어린 나이에 학자가 된 아들. 이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 글라우비치가 옳다면 내 아들은 어린 나이에 학자가 되어야 했다. 내 아들의 자질이 중간 정도였어도, 내가 아들이 어린 나이에 학자가 되는 것을 꺼렸어도 교육과 수업의 관점에서 학자로 자랄 토대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 분명 성공했을 것이다. 공을 비탈에 올려놓으면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물론 당시에 나는 이걸 통찰하지 못했다. 인간의 본성, 힘, 완전성의 가능성을 아직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 주변에서 관찰한 것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었다. 따라서 내 판단은 그릇될 수밖에 없었고, 나는 인간 본성을 더 자세히 연구해야 했다. 아, 인간 본성은 고원하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물론 정규 수업에서는 그토록 고원한 인간 본성을 거의 알아내지 못한다. 인간 본성은 신중한 발걸음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깊은 궤도로부터 끌어낼 수도 없는 크고 무거운 짐수레와 같다. 나는 평범하거나 아둔한 아이들의 본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이런 두뇌의 소유자는 심약한 떠돌이와 같아서 짐수레 곁에 걸음을 멈추고 더욱 짐수레에 의지한다. 더 천천히 갈수록 더 자신 있게 발걸음을 옮긴다. 가엾게도 어떤 아이들은 짐수레가 빨리 굴러가기 시작한다. 짐수레가 급히 서두르면 맥없는 아이들은 뒤로 물러난다. 가벼운 동시에 안정되고 편리한 마차라면 다르다. 그런 마차는 말이 많이 필요 없고 천천히 가는 진마차를 번개처럼 지나친다. 마차나 마부가 모두 어리석어서 서로 경멸하거나 비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행로가 목적에 맞고 둘의 관계가 좋을 수도 있다. 둘이 다르게 간다면 부자연스럽게 움직일 것이다. 둘이 행로를 바꿀 수도 있지만 드문 일이다. 밋밋하고 평평한 언덕을 내려갈 때는 마부가 더 빠를 것이다. 동행하는 사람들도 뒤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깊은 모래와 늪에서, 그리고 자갈밭에서는 가벼운 마차라도 천천히 움직일 것이다. 둘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바보만 헤맬 것이다. 칼은 엄마의 팔에 안겨서도, 내 팔에 안겨서도 보통 아이들이 배우지 않는 것을 많이 배웠다. 다양한 방에서 온갖 사물을 알게 되고 그 이름을 익혔다. 방 계단, 마당 정원, 마국간, 우물 헛간,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온갖 사물을 칼에게 보여주고 그 이름을 분명하게 말해준 다음
칼에게 그 이름을 최대한 분명하게 말해보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칼이 사물의 이름을 제대로 말하면 쓰다듬어주고 칭찬했다. 반대로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우리 부부는 여보, 칼이 이런저런 단어를 아직 제대로 말하지 못해요 라고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그래서 칼은 온갖 사물을 익히고 그 이름을 제대로 말하려고 무척 노력했다. 오래지 않아 우리가 바라던 대로 칼은 온갖 단어를 말했다. 말을 더듬는 일은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칼은 아주 천천히 말해야 했고 절대 겁에 질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칼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했다. 하지만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말해야 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켰네요. 어리석은 부모와 부모가 아이에게 허락하는 분명한 말, 그리고 또 분명하지 못한 말, 그러니까 아이가 쓰는 말을 우리 집에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소를 음매, 양을 매, 고양이를 야옹이, 강아지를 멍멍이 라고 말해서는 안 됐고 소, 양, 고양이, 개라고 말해야 했다. 우리 부부는 언어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순수한 독일어나 책에 나오는 독일어로 칼과 대화했다. 칼이 최대한 이해하도록 아주 단순하게 말했다. 하지만 항상 표현을 엄선해서 크고 뚜렷하게 느리게 말했다. 우리 부부는 강세를 빠뜨리거나 잘못된 표현을 쓰지 않았다. 우리는 단어의 의미 하나하나를 살려서 항상 바르게 말했다.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는 불분명하고 혼란스러운 문장이나 표현을 신중하게 피했다. 칼은 혀짧은 소리를 들어본 적도 말한 적도 없어서 다시 제대로 된 말을 배울 필요가 없었다. 내가 오래 참아준 유일한 것은 나, 너 그리고 그 외에 추상적인 말들이었다. 교육받지 않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이가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칼을 나, 너, 그, 그녀라고 자주 바꿔 말함으로써 변화를 준비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를 통해 다른 하나를 설명하고 시작을 제대로 함으로써 언어 사용을 수월하게 해 주었다. 나중에 우리는 너무 심하지 않게 내가 더 잘 이해하면 나는 너 또는 나라고 말했을 텐데 하고 농담을 덧붙였다. 무지몽매함과 관련성 있는 그토록 다정한 농담은 아이가 아직 부족한 것을 배우도록 자극해준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요, 조기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전인 교육의 중요성, 또한 외국어를 여러 가지 가르쳤는데요. 그 교육을 어떻게 쉽게 칼에게 맞게 접근시키고 그걸 즐겁게 학습시켰는지 그에 관한 기록들이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칼비태의 교육법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